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원희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희룡이 내세우는 당정일체, 원팀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이 국내의힘 당원과 지지층 또는 일반 국민의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지, 이게 일종의 배신의 정치란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전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 앞선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야말로 당 대표 깜도 아닌데, 이 당 대표 깜이 아니란 말은 그 지지율 자체가 너무나도 미미하고 처참해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한 바가 없는데도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찍어서 일부러 밀어 올려서,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을 다 눌러 앉혀서 대놓고 그냥 막 다 압박을 해서, 그래서 결국엔 당 대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김기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왜 기억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김기현이 국내외 당 대표가 된 게 불과 1년 4개월 전입니다. 작년 3월 달이니까 1년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용산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는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국내의 대표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글쎄, 김기현 가족 말고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가족 내지는 김기현 그 울산 그쪽에 좀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말고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런 사람을 결국에는 당 대표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아니, 이 당정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고 대통령과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상당히 이렇게 아끼는 뭐 그런 사람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 그게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국내 그때 당시에 당원과 지지층들도 일견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인정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랬냐면, 그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억지 주장인 거는 단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거는 똑같은데, 그때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석열 정부를 정말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뒷받침해줘야 된다.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의 지원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고립무원, 이 사면 초과인 상태에서 그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지금 현재 입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제대로 된 개혁 하나 하지 못하고, 정말 적폐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면 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는 용산의 대통령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 정당의 존재의 의미, 존립 근거, 이런 것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법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당의 존립 목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이런 것들에 필요한 조직이고, 정당은 민주적인 조직이어야 되고, 정당의 민주적인 활동을 갖다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 정당이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시 얘기하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 정말 이 민주적인 조직, 정말 그 민주적인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 조직,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그 조직에 이 공적인 조직, 공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용산의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 당권 주자들을 주저앉히고 공개적으로 사실상 모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국내 당원과 지지층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묵인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게 더 급하다. 물론 잘못된 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거를 먼저 이뤄야 된다. 그게 급선무다. 그게 뭐냐? 바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다. 그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성공했습니까?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그러면 성공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 4개월 전이라고. 그러면은 이 4.10 총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은 1년 1개월 동안 성공했습니까? 김기현이를 당대표로 뽑아서. 물론 김기현이는 작년 12월 달에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했던 그 김기현 당대표 체제, 정말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억지로 밀어올린 그 당대표,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당대표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구축할 수 있었던 그 김기현,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성공했고, 그래서 총선에서 이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도 다 그런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윤 세력이나 원희룡 같은 자들이 계속 배신자 배신자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런 표현을 억지로 더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엔 이 배신의 정치라는 거는 이랬던, 정말 그런 잘못까지도 눈 감아줬던 또는 못 본 채 했던 그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그 바람, 그런 것들을 갖다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정말 무력하게 이번 총선에서 정말 대참패를 한, 그 대참패를 한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이건 원희룡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희룡조차도 창윤이네 친윤이네 어뷰이네, 어뷰는 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자처하는, 정말 괴상한 조어를 해대면서 윤석열 대통령 수호를 얘기하는 그 원희룡조차도 총선 참패 책임 윤석열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지지하다가는 정말로 이 국민이 괴멸되겠구나. 정말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지지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겠구나. 그런 생각, 그런 위기감, 위기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정말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대참패를 한데 가장 큰 패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그 전 과정을 보면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일도 솔직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 그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과연 그런 애정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장 그 엄중한 시기에, 가장 그 절체절명의 정말 정치적 위기에 처한 시기에도 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바랬던 그런 윤석열다운 그런 결기, 이런 거, 공정과 상식, 정의와 원칙 이런 것보다는 다른 가치? 그 가치는 뭐냐? 윤석열은 분명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에 더 집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배신감을 느끼고 그 윤석열과 차별화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자기의 지지 의사를 지금 투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 말입니다. 왜 원희룡이 얘기하는 원팀, 왜 원희룡이 얘기하는 당정일체, 왜 원희룡이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그런 끈끈한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왜 배신의 정치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김기현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기현이 2023년 3월 달에 당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국민의힘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지율, 뭐 한국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조사 시기를 계속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언급하면서 이 시간의 이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할 시기는 2022년 11월 3주차. 당시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4%입니다. 이 정당 지지율이 언제 역전됐느냐? 12월 달 들어서 역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3. 그리고 이 2022년 마지막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3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1월 2주차에 다시 또 역전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3.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일종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따라잡았고 역전을 했습니다. 37대 31, 37대 30, 37대 34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2월 말 3월 초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김기현이 선출되기 전에 전당대회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29가 나왔습니다. 1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김기현이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때쯤 딱 그때까지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김기현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선출된 그 다음 주 조사에서 결국엔 그 김기현이 뭡니까? 아까 제가 긴 시간 동안 설명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윤석열 선택이다. 윤석열한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콕 찍어서 억지로 당대표 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 주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전직하합니다. 분명히 더불어민주당보다 그 전주만 해도 6%포인트 앞서고 있었고 그 전전주만 해도 10%포인트 앞서고 있었는데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윤석열이 선택한 그 김기현, 윤석열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기대했던 그 김기현, 정말 그야말로 당정일체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당정일체를 잘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김기현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3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지지율로 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이 34였습니다. 그런 관계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5월 달 때까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율로 앞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선출 이전에 10%포인트 또는 6%포인트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지지율 격차를 보인 적도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달 3주차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4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계속 이런 관계가 이어집니다. 특이한 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이때는 이재명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고 별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아무런 악재가 없는 표면적으로는 저 이재명과 같은 사법 리스크도 없는 그런 국민의힘조차도 지지율이 계속 32, 33, 32, 34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원팀의 당정 일체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인용했을 때 가장 뭔가 국내의 지지율이 높았어야 될 정말 그야말로 당정 일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 정말 그야말로 이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이 국민의 힘이라는 데가 정말 이 무기력하게 이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던 그 시기, 정말 그야말로 당정 일체가 강제로 긴밀하게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땠습니까? 이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들 최소한 이때까지는 총선 참패 이전입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도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3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차별화하지 않는다?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또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에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김기현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 이 30%, 34%이 정도를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실상 이제 올해 1월부터인데 1월부터 보시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율로 역전을 했습니다. 앞섰습니다. 36대 34, 36대 33, 36대 35, 34대 35, 37대 31, 37대 35, 40대 33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는 조국당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조국당도 없었고 이때는 이준석이 만든 개혁신당도 지지율이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40%까지 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은 33%, 7%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김기현이 대표로 선출되기 이전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당대표가 사라지고 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오고 나서 국내외 지지율은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7%포인트 차로 앞섰고 그 다음 주에도 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37대 31. 그런데 3월 2주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종석, 황상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지지율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3주차 조사를 봤더니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비슷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계속 비슷합니다. 30, 31, 33, 29.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요 둘은 비슷한데 그 옆에 하나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조국당입니다. 조국당이 이때부터 이제 지지율을 받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받았느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대 30, 34대 33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을 때 옆에서 조국당이 8%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을 합치면 41%, 국내임 34%, 결국에는 7%포인트 차로 이 좌파 세력이 앞서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언제 앞섰습니까? 이종석, 황상무 그 이후로 앞섰다 그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자 대결을 할 때까지는 40대 33으로 7%포인트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달 들어서 이종석, 황상무가 여러분들 뭡니까? 대통령실발 악재이지 않습니까? 초대형 악재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거에 영향력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종석, 황상무 이 대통령실발 초대형 악재가 터진 그 주 이후에 3월 3주차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4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이 33입니다. 그리고 조국당이 8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세력과 국내외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 그 다음 주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5%포인트 이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지금 현재 뭔가를 주도한다.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선다고 할 경우에는 국내인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윤석열 정권도 점점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원희룡이 얘기하는 원팀, 원희룡이 얘기하는 당정일체 이건 정말로 근거가 없는 얘기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봐왔을 때도 그거를 갖다가 실증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례도 없는 경우이고 그리고 또 이 김기현이라는 그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원팀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는 그런 선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번 총선 대참패 이후에도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이 원하는 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 내지는 수평적 당정관계 수립 이런 것들을 이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나마도 이 국내미 그 정당 지지율이 한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지지율은 한 6%, 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무너져서 국내임 지지율도 20%대로 깔아앉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내임이 일체가 돼서 20%대, 10%대 이렇게 계속 깔아앉는다?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괴멸되는 2016년에 이어서 또다시 괴멸되는 그런 아주 초비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약간의 우려, 약간의 거부감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임이
대통령실 또는 이 윤석열 정부를 이끌고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차기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의 바람인데 과연 이 당권 주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